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 불꽃축제가 시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와 일부 차량의 무단 정차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전국 유명 낚시터인 천수만득에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 때문에 쓰레기 천국이 됐습니다. MBN이 현장 고발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한 것을 두고 무지를 드러낸 친일몰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현무투 낙탄 사고와 관련해 나흘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576번째 한글날을 맞아 해밀, 아띠, 아라뱃길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의 어원을 MBN이 찾아봤습니다. 순 우리말 같은 이 단어들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국적 불명 단어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관식을 최종 준비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연임하며 세 번째 5년 임기를 무난하게 거머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 중부권을 중심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영유아 사이에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함께 트윈데믹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발사한 시각은 오늘 새벽. 북한은 최근 보름 동안 7번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특히 내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다음으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첫 소식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8분부터 58분까지 10분 동안 강원 원산시 북쪽에 있는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90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발사 직후 일본 방위성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최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KN-25와 유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전후해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여왔고 특히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연합훈련에 대한 맞춤형 대응성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호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복귀 중에 끝까지 발사를 함으로써 대응 의지를 과시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특히 새벽 시간에 도발에 나선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쯤 한미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에이테크스 2발을 쏜 시간대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보름 동안 7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1번째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한미일 삼각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민생 파탄, 체제 불안이라는 말로 경고했습니다. 원중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지적하고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핵 보유가 영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지속적 도발은 국제 고립과 민생 파탄을 심화시켜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현 상황을 모든 사회적 에너지를 핵에 집중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병영에 약 10년간 묶어두는 질곡의 도돌이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이런 가운데 한미일 북핵대응부처 수석 대표들도 급히 통화를 갖고 3자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권중입니다. 어제 말폭탄을 쏟아내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북한이 오늘 바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정 기자, 먼저 북한이 오늘 도발 시점을 새벽 심야로 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발사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북한 국방성이 미국 핵 항모의 동해 재진입을 비난한 지 약 15시간 만입니다. 북한은 4년 전 새벽 3시쯤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 첫 심야 도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23차례 쏘면서도 이른 아침을 주로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습적인 심야 도발은 우리는 언제든 목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 어떤 종류의 미사일도 선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발사 장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쐈어요. 그런데 이곳이 전에는 쏘지 않았던 곳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발사 장소로 순환 비행장을 택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강원도 문천을 택했습니다. 보시면요, 이 문천엔 북한 해군 기지가 있고 이곳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원산 바로 북쪽입니다. 그동안 이 문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평양 삼석을 택했죠. 이렇게 발사 장소를 다양화하면서 한미 탐지망을 교란시키고 우리에게도 피로감을 주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노동당 창건일에는 아마 나올 것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29일째 자맹 중입니다.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이 내일은 직접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북한 담화는 국가항공총국이라는 기구에서 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낸다면 이보다는 상당히 무게가 실릴 것이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쌍십절이라는 것은 북한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반드시 최고 지도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발신을 해왔던 게 정통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미사일의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은 또 하나의 관심이 북한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인데 어떻게 좀 예상합니까? 우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북한이 2년 전 노동당 창건일에 미국 보란 듯 공개한 21륜짜리 초대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입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군은 올해는 열병식 준비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거리나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향상된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수단은 결국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세계 불꽃축제는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만 이 105만 명의 인파가 머물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산더미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무단 정차에 불법 주정차 역시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니길 바랐지만 어김없이 또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이규현 기자입니다. 하늘을 수놓던 불꽃이 꺼진 깜깜한 밤. 105만 명의 인파가 돌아간 뒤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나무 앞에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뒤엉켜 있고 공중화장실 옆에도 맥주캔과 배달음식 포장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나도 안 되어 있겠네. 방부 상태가 들어가가지고. 3년 전과 비교해 쓰레기 양이 늘어난 건 날이 밝고 찾은 쓰레기 집화장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하루 동안 축제장 일대에서 54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1톤 트럭으로 50번 정도 실어 날라야 하는 양입니다. 20배 정도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당일 오후 9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4시간 반에 걸쳐서 주최 측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2,000명이 진땀을 흘리며 치워도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또 운전 도중 불꽃놀이를 보려고 다리 한복판에 무단 정차한 차량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3년 만에 화려하게 밤하늘에 쏘아진 세계 불꽃놀이 축제. 행사 뒤 남은 건 쓰레기 투기와 무단 정차한 차량들의 무질서였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시민의식이 아쉬운 곳이 또 있습니다. 가을 고등어 낚시가 한창인 충남 서해 천수만입니다. 주말이면 강태공 수백 명이 몰리는 이곳 역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낚고 양심은 버리는 몰지각한 낚시꾼들을 강세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해 낚시 명당으로 알려진 천수만입니다. 도로변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방파제에는 손맛을 느끼려는 낚시꾼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뭐가 많이 잡히나요? 여기 뭐 고등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방파제 주변이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을 비롯해 술병과 부탄가스까지 모두 낚시꾼들이 버린 겁니다. 쓰레기 투기도 모자라 불을 피운 흔적도 보입니다. 낚시터 주변 주차장에도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가 이처럼 쌓여 있는데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심지어 바다에도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해양 오염이 우려되지만 해당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효과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쓰레기를 치우는 건 주민들의 몫입니다. 자기가 한 쓰레기는 가지고 가야죠. 주민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많이 안 좋죠, 그게.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백령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도망가는 중국 어선에 올라타서 제압을 하는 우리 해경 대원들의 모습을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깃발을 흔들며 배를 세우라고 수차례 경고해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주 중에 빠른 속도로 중국 어선에 바짝 다가간 해경은 한 명씩 배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1명 등선, 2명, 3명. 순식간에 중국 어선을 장악한 해경은 조타실까지 진입해 납포에 성공했습니다. 제압 완료. 180도 남아하겠어요.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중국 어선 두 척에선 오징어 등 불법 어획물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 20명을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가 물을 뿌려가며 연기가 나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강원 동해시 묵호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2곳과 주택 한 채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광주 무등산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속출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이 개방되면서 2만여 명의 탐방객이 몰렸는데 어제 하루만 71건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선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육중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가스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전북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등 5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함께 있던 40대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열차 내부와 철도 역사에서 발생한 범죄 중 10건 중 4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철도 범죄 실태를 정리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한 남성을 특정해 연행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철도 범죄 가운데 이런 성범죄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과 절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곳은 이곳 수원역으로 5년 동안 173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금역과 대전역, 서울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여성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콩나물 수조같이 낑겨서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 좀 여성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CCTV 같은 거 좀 더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코레일 전동열차 330편 중 객실 안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50편입니다. 코레일은 전동열차 중 CCTV가 없는 180편 중 95편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정치권은 국방 현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행위로 지칭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고 민주당은 현무투 낙탄 사고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해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 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독도와 더 가까운 곳에서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의 무지를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진한 친일몰이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께 자신의 극단적 무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과거 연합훈련을 했더라도 독도 근해에서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현무투 미사일 낙탄 사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실규명이 두려워 은폐하려는 게 아니라면 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행단 방문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여야 공방 기사 봤는데 오늘 한글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날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어요? 네, 맞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여야 대변인 모두 관련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모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겠다는 다짐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상대당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여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의 민생에 국회가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여당의 면모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한글날에 무엇을 가지고 여당을 공격했습니까? 네, 반면 민주당은 한글과 막말 논란을 연결시키면서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이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고 있어 부끄럽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당시의 비속어 논란과 권성동 의원의 국정감사 막말 논란 등을 직격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쟁점이 여가부 폐지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것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실제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정쟁으로까지 번지진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예.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여가부 필요성의 원론적 차원 발언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정쟁 비화는 원치 않는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지난 대선 때처럼 이른바 2대남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가부가 다양한 이런 국가의 그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대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정략적으로 보이는 만큼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부 여당과 논박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여러 쟁점들을 희석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전선을 유지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언젠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여가위 소속 의원실에서 여가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며 실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장관이 내일 여성계 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도 2주 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정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딪힐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이번 연휴 직후인 오늘 화요일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감사 등 이슈가 산적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결탁한 이른바 대감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거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도 공식화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직후인 12일쯤 저희들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해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도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고요. 윤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의 비공개 업무 보고도 14일로 예정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76번째 한글날인 오늘 일상에서 순 우리말로 알고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라뱃길에서 바다를 의미한다는 아라, 또 친구 대신에 쓰이는 아띠와 같은 경우인데 저희 취재 결과 모두가 엉터리였습니다. 널리 쓰이는 가짜 순 우리말들을 이현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짜 순 우리말 들어보셨나요? 순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순 우리말이 아니거나 그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당장 이 광화문 광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이 식당가의 이름은 아띠입니다. 아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이게 순 우리말 같나요? 순 우리말 같아요. 약간 순 우리말 느낌이 있고 여기 주변에 이제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하니까. 아띠는 친구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원이 불분명한 가짜 순 우리말입니다. 이런 가짜 순 우리말은 지명에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개통된 아라뱃길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라가 바다의 옛말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아라 역시 근거가 없는 가짜 순 우리말입니다. 비가 그친 뒤 맑은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알려진 해밀. 뜻과 어감이 좋아 널리 쓰이면서 세종시엔 해밀동이라는 행정구역까지 만들어졌는데 알고 보면 국적 불명의 단어입니다. 해밀은 맨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 외국말 그 느낌을 의도했던 것 같고 문헌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실생활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가온, 가리온, 나르샤 등의 단어들도 모두 가짜 순 우리말입니다. 가짜 순 우리말의 범람을 막는 대책 중 하나는 옛날에 어떤 우리말이 존재했는지 우리말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바로 국립국어원이 국어어휘 역사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금 현대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의 역사까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아울러야만 비로소 그 말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로 제576번째 도를 맞은 한글날. 오늘만큼은 진정한 순 우리말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근거는 여전히 치솟는 물가입니다.
이 기름값이 주춤하는가 싶더니 여행을 포함한 서비스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김포국제공항. 한글날 연휴를 맞아 제주 등 국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이동 자체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여행 비용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단체 여행비 상승률은 무려 24.7%. 기름값과 숙박료, 외식비 등이 줄줄이 뛰면서 여행 비용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저는 원래 부산이랑 서울을 자주 비행기로 이용하는데 최근에 그 항공 유류세가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냥 서울도 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국제 항공료와 여객선료, 국내 항공료 등도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여파로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오르면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고 물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면서 여행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12일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3%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파괴된 크림대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큽니다. 완전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인데 러시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강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 해협 대교, 이른바 크림대교 폭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차량 교량을 지나던 트럭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 옆 철도 교량에 화물열차 유류 탱크에 불이 붙으며 화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Что мы з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 сутки мы поймем время, сколько нам нужно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ить второй пролет.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를 인용해 크림대교의 완전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침공 관련 물자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건설한 크림대교를 선전도구로 삼아온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전략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The damage to the bridge across the Kerch Strait put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facing a series of stark decisions quite fast. 폭발 배후로 의심받는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러시아를 조롱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공산당 7중 전회에서 시 주석을 마오쩌둥 반열에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까지 370여 명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의 7차 전체회의, 이른바 7중 전회가 베이징에서 개회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을 공식화하는 20차 당대회를 최종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공산당은 오는 16일 당대회를 열고 폐막일 다음 날 새 최고 지도부를 공개하는데 시 주석을 총서기로 재선출할 전망입니다. 3년임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입니다. 공산당은 당 대회에서 헌법보다 위인 당장에 마오쩌둥 사상과 같은 형식으로 시진핑 사상을 명시해 시 주석을 마오 반열에 올릴 전망입니다. 앞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이후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고 헌법을 고쳐 임기 제한을 없앴습니다. 외교가에선 69살인 시 주석이 4연임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首先，中方坚决反对美国对台军售，反对美台军事联系。 2027년은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동시에 시 주석 4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금세 추워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올겨울 독감이 아주 독하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1살에서 6살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늦지 않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야외 전시장에 외국인 합창단이 부르는 우리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날씨는 다소 쌀쌀하지만 공연과 전시를 보려고 몰린 관람객으로 박물관은 북적였습니다. 한글날 아들이랑 같이 와서 재밌게 잘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좀 못 돌아다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전부터 수도권 등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예년보다 낮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 등 계절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에 걸려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7.1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1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에서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멀티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이 가장 되지 않은 영유아 쪽에 독감이 빈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고요. 비는 오늘 밤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다시 내려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큰 피해가 나는 자연재해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과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사고를 예측하고 음주운전을 막는 안전관리사로 등장했습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실제 지형도와 가상현실 모양을 비교하며 오차가 있는지 살피는 인공지능 업체 연구원. 인공지능이 폭우 때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가상현실을 통해 계산하고 알려줍니다. 지하철이나 도로 침수 같은 경우는 빗물 유입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입자를 흘려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고층 건물 사이 바람의 흐름도 분석해 강풍이 불 때 유리창 파손이나 시설물 낙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CCTV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을 인공지능이 찾아내 자동으로 경고방송을 내보냅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도 등장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게 이게 재해, 재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학습을 해서 사람보다 더 빨리 학습하고 더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부터 교통사고까지 우리 주변의 안전관리사로 AI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골프 선수 김영수가 KPGA 코리안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107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김영수는 어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였지만 오늘 3타를 줄이고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 상금 15억 원과 PGA 투어 더 CJ컵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했죠. 현재는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지만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중부와 남부, 제주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눈이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그 밖에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또 중부 내륙과 제주, 해안가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들어오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춥게도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도 내일 11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체감하는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또 그 밖에 중부와 남부 지방은 내일 밤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아침 기온 11도, 한낮에는 16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낮 기온 차차 올라 주 중반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